제가 만난 가장 지혜로운 어르신은 사실 가장 이기적인 분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평생 남을 위해 사셨던 분들 앞에서 이기적이라는 말을 꺼내다니 실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것은 탐욕을 부인하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 자기 자신을 맨 뒤에 세워두셨던 분이 어느 날 조용히 자신을 앞으로 꺼내 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곁에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덜 퍼주었더니 더 존경받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지, 왜 평생 베풀기만 한 사람이 결국 혼자 남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 곁에 남을 수 있는지,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부엌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앞상 앞에 놓인 의자 식구가 많던 시절에는 늘 자리가 모자랐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앉고 남편이 앉고 시어머니가 앉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앉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반찬을 나르고 국을 데우고 숟가락 수를 세고 다 차린 다음에야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쯤이면 국은 식어 있었습니다. 반찬은 남은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엄만으로 배가 부르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떠났습니다. 밥상은 넓어졌고 의자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혼자 앉게 된 지금도 여전히 그 맨 끝자리에 앉고 계십니다. 질이 아무도 없는 식탁인데 여전히 마지막 자리입니다. 습관이 된 겁니다. 자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의자에 앉은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누군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윗자리로 안내해 준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집밥상에는 보통 몇 분이 앉으십니까? 혼자 드신다면 1, 누군가 함께 계시다면 2,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식탁에 앉아 계신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우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2 울산에서 30년 넘게 공장 관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고 수백 명을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판단이 빠르고 한번 아니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성격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그게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분 앞에서 딴소리를 못했고 그래서 일이 잘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에 시작됐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공장이 따라온 겁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정호 씨는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면 하나하나 평가를 했습니다. 사회가 회사 이야기를 꺼내면 그게 무슨 경영이냐? 내가 공장 돌릴 때는 말이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딸이 아이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인은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현장을 이끌어온 사람의 해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회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다른 명절이 다가오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앞에서 조용해졌습니다. 정호 씨는 몰랐습니다. 많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위가 우리 집 밥 먹으러 오는 게 무섭다고 해요. 그 짧은 문장이 정호 씨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아무도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호 씨가 한 말들은 정말로 틀린 말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잣대였습니다. 공장에서 쓰던 잣대를 식탁까지 들고 온 겁니다. 효율, 성과, 판단.
이런 단어들이 식탁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평가가 아니라 운기입니다. 그런데 정호 씨는 30년 동안 평가하는 것이 일이었으니 그 잣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식탁에서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젓가락으로 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아버지, 그거 공장에서 회의할 때 볼펜 두드리시던 거랑 똑같아요. 그 순간 정호 씨는 멈칫했습니다. 30년 공장이 젓가락 끝에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과거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길은 분명히 대단한 길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절의 잣대를 지금까지 들고 다니면 지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엌벽에 오래된 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바늘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창밖을 바라보며 어제의 햇살을 찾습니다. 오늘 햇살도 따뜻합니다. 다만 어제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왜 이러냐? 이 말을 자주 하고 계시다면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때와 다르다는 것이 반드시 나빠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 한 가지만 인정해도 식탁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정호 씨는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닙니다. 천천히 서투르게 가끔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사회 이야기를 들을 때 평가 대신 그래. 요즘은 그런가 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줄 때 그게 뭐냐? 대신 할아버지한테도 보여줘 하고 다가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가끔 젓가락을 두드리는 버릇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사위가 일요일 저녁 다시 밥을 먹으러 옵니다. 잣대를 내려놓으니까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호 씨는 왜 그렇게 잣대를 놓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고집이 세서 성격이 그래서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하고 집에 오니까 정우 씨에게는 아무 역할이 없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관리자였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떠났고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정우 씨에게 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정우 씨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느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이것이 노년에 찾아오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공포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잣대를 꺼내둔 겁니다. 평가를 하고 조언을 하고 판단을 내리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경험 많은 어른, 지혜로운 아버지, 존경받는 가장 그 역할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정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자 씨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0살 여성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했을 때 명자 씨는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불러서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부탁해서도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손주를 돌봐야 한다고 그래야 엄마 노릇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3년을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빨래를 하고 저녁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점점 줄었고 대신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지시가 늘었습니다. 명자 씨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도와주러 온 건데 불평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손주를 재우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아내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면 좀 편할 텐데. 명재 씨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했습니다. 손에는 방금 접어놓은 손주 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옷이었는데 그 순간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잠시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들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며느리가 모진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다만 명자 씨가 그 집에 있었던 이유가 명자 씨가 생각한 이유와 달랐던 겁니다. 명재 씨는 아들을 돕기 위해 올라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 보면 명자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30년 동안 명자 씨의 정체성은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이 떠나자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손주를 돌보면 다시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지도 않은 서울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것이 쓸모의 함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역할이 줄어듭니다. 일터에서 물러나고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고 모임도 하나둘 뜸해집니다. 그때 가슴속에 조용히 자라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가?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닌가? 이 물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쓸모를 만들어냅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고 손주를 돌보고 부탁받지도 않은 일을 도왔습니다. 전부 나를 위한 겁니다. 자식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남은 시간이 짧다는 것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좁힙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몇 사람에게 마음을 쏟게 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지혜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몸과 마음은 이제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하는데 습관은 계속 남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서 지치는 겁니다. 명자 씨는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전했습니다. 손조의 웃음소리가 안 들리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자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는 동안은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됐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예전에는 안부 전화가 의무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명자 씨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안 퍼주니까 오히려 고마움을 알게 되는구나. 당연했던 것이 멈추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구나. 지금 명자 씨는 괜찮으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가끔 손주가 보고 싶으면 가슴이 허전해요. 그런데 그건 그리움이지 후회는 아니에요. 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자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읽고 싶습니다. 족하다는 것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매 순간 누군가에게 쓸모 있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 채널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쓸모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 잣대를 내려놓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맞는 말이지. 나도 좀 놓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에게 전화를 걸면 어떻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또 같습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 죽겠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느냐? 불평입니다. 걱정입니다.
잔소리입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바꾸려고 해도 전화기를 들면 자동으로 그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불평만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동식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런 5살 어르신입니다. 아내를 오래전에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식 씨는 일주일에 한 번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동식 씨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파 죽겠다. 병원을 가도 소용이 없어. 요즘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뉴스를 봐라. 나락골이. 이게 뭐냐? 딸은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한번 가 보세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매번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딸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열흘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름에 한 번이 됐습니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졌습니다. 동식 씨는 느꼈습니다. 딸이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콜백도 늦어진다는 것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동식 씨가 전화를 걸었는데 딸이 안 받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콜백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식 씨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전화기 화면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날 마침 오래된 친구 강 씨가 놀러 왔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동식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딸이 전화를 잘 안 받아 바쁜가 봐. 그런데 서운하더라고. 강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식아, 너 딸한테 보고 싶다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어? 동식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허리 아프다는 말은 했습니다. 세상 걱정은 했습니다. 밥 먹었냐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부끄러워서입니다. 아버지가 딸한테 보고 싶다고 하는 게 어딘가 약해 보일까봐, 남자가 아버지가 가장이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싶다는 마음을 허리가 아프다로 바꿔서 말한 겁니다. 외롭다는 감정을 세상이 엉망이다로 포장한 겁니다. 불평은 감정의 가면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불평 뒤에는 거의 항상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숨어 있습니다. 왜 전화 안 하느냐는 말 뒤에는 내가 보고 싶다가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다는 말 뒤에는 요즘 마음이 불안하다가 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는 말 뒤에는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짜 말을 꺼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배운 것은 참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모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진심을 말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불평이라는 옆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식이 불류해서 전화를 안 하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다만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아프다, 힘들다, 세상이 나쁘다, 이 말들이 쌓이면 누구라도 숨이 막힙니다. 듣는 사람도 지칩니다.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식도 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아픈 걸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감정을 없는 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평 앞에 진심을 한 마지막 먼저 꺼내보자는 겁니다. 동식 씨는 그날 밤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받았습니다. 동식 씨는 입을 열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좀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쯤 지났을까?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다섯늘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한마디,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통식 씨의 허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세상도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딸이 그 다음 주에 대전에 왔습니다. 아무 약속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 동식 씨는 그날 허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한마디가 그 모든 말을 대신해 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자식에게 혹은 친구에게 혹은 아무에게나 전화를 거실 때 첫 마디를 바꿔보십시오. 불평 대신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오늘 뭐 먹었어? 이 한 마디면 됩니다. 상대가 뭘 먹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아프니 아니라 내 하루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2주일만 해보십시오. 전화를 받는 사람의 목소리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잣대를 내려놓는 것, 쓸모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 불평, 이에 숨은 진심을 꺼내는 것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누군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 사위, 딸, 친구,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절대 사람이 있을 때는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인생의 길을 결정합니다. 합상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6명이 앉아도 자리가 모자랐던 밥상입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의자 5개가 비어 있습니다. 그 빈 의자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꽉 차 있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상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튼튼합니다. 6명을 바치고 있을 때나 1명을 바치고 있을 때나 밥상은 그냥 밥상입니다. 흔들리는 건 밥상이 아니라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자리가 외로운 자리인지 편안한 자리인지를 결정하는 건 빈 의자가 아닙니다.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순옥 씨는 광주에 사시는 71살 여성입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 생활 다시 본연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첫해 순옥 씨는 매일 텔레비전을 틀어놨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남편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소리로 그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순옥 씨는 꺼져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에 들어가 비를 피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로비에 서 있는데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이어 글쓰기 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순옥 씨는 별 생각 없이 들어가 봤습니다. 마침 수요일이었고 마침 2시였고 마침 비가 그칠 기미가 없었으니까요. 교실에는 비슷한 또래 어르신 7,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공책 하나와 연필을 나눠줬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만 쓰시면 됩니다. 순옥 씨는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레 텔레비전을 켰다. 밥을 먹었다. 그리고가 없었습니다. 공책에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을 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네, 하루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텔레비전을 켜고 말고는 쓸 게 없는 하루를 살고 있구나. 그날부터 순옥 씨는 매주 수요일 글쓰기 교실에 나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다, 밥을 먹었다, 잠을 잤다. 비슷한 문장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쓰려고 하니까 보게 됐습니다. 하루를 좀 더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산책을 나갔더니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할머니가 사과 하나를 더 넣어줬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쓸 것이 생기니까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순 씨에게는 공책이 한 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옥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내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날이 기분 좋은 날인지 7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나를 알게 됐어요. 재미있는 것은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수옥 씨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켜 놓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소리가 없으면 무서워서 켰습니다. 지금은 좋아하는 음악 채널을 틀어놓습니다. 같은 텔레비전인데 쓰임이 다릅니다. 빈자리를 메우려고 켠 것과 내 시간을 즐기려고 켠 것은 전혀 다른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느끼십니까? 그 시간이 무섭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고 누군가의 상사였습니다. 단 한 번도 그냥 나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름 앞에 역할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히 어색합니다. 평생 이름표를 달고 살다가 이름표가 사라졌으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당연한 과정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잠도 더 깊이 잡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있는 힘은 나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근력입니다. 몸에 근육이 있듯이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은 혼자 있는 시간에 만들어집니다. 순옥 씨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글쓰기 교실에 나간 것뿐입니다. 연필 하나, 공책 한 권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산책이어도 좋고, 노래도 좋고, 화분에 물류 주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 아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잣대를 내려놓는 것, 쓸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 불평 뒤에 숨은 진심을 꺼내는 것,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과 친해지는 것 전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사과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미안하다.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좋은 거 못해줘서 미안하다. 부모님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주 못 찾아뵈어서 미안하다. 효도를 못 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나한테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20대였을 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까? 배우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까?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급했습니다. 꿈은 사치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접어두고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중에 하지. 지금은 안 되니까. 나중에 그 나중이 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무릎이 실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에 일을 했습니다. 내 몸은 늘 나중이었습니다. 자식 병원비는 바로 냈지만 내 검진은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마음은 더 심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했습니다. 화가 날 때 참았습니다.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에는 늘 뚜껑을 덮었습니다. 열면 안 될 것 같아서, 열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평생을 뚜껑을 꾹 누르고 살아왔습니다. 로마의 현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배워야 할 마지막 지혜라고. 저는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실수하면 괜찮다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쉬려고 하면 이게른 거사 하고 채찍질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이 정도도 못 참느냐 하고 다그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오래된 항아리가 있습니다. 김치를 담는 항아리. 혹시 집에 그런 항아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냉장고에 넣지만 예전에는 마당에 묻었습니다. 장독대에 줄지어 놓았습니다. 그 항아리는 사계절을 견습니다. 여름에 약해 꺼워지고 겨울 찬바람에 얼었습니다. 봄이면 비를 맞고 가을이면 낙엽이 쌓였습니다. 그 안에는 늘 김치가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먹을 김치잔치에 쓸 김치, 이웃에게 나눠줄 김치 항아리는 항상 남을 위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 번이라도 항아리를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려준 적이 있었습니까? 항아리 자체를 돌봐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항아리는 늘 채워지기만 했고 비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금이 갑니다. 오래된 항아리에 실금이 생깁니다. 항아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한 번도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항아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항아리를 한번 비워 주십시오. 김치를 담기 전에, 남을 채우기 전에 먼저 항아리를 씻어 주십시오. 햇볕에 좀 놓아 주십시오. 그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사과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접어두게 해서 미안하다. 아픈데 병을 안 데려가서 미안하다.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 평생 맨 끝자리에만 앉혀놓아서 미안하다.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불쌍한 가 없었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정입니다. 내가 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서 면둡니다. 또 참고, 또 미루고, 또 맨 끝에 앉고, 그 순환에서 빠져나오려면 먼저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미안했다고. 그래서 하나만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세수를 하실 겁니다. 거울 앞에 서실 겁니다. 그때 거울 속 내 얼굴을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주름이 있습니다. 기미가 있습니다. 피곤한 눈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70년을, 60년을, 80년을 버텨온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한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것도 됩니다. 소리 내서 말하기 부러우시면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울은 보십시오. 내 눈을 피하지 마시고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 말을 해주십시오. 10초면 됩니다. 그런데 그 10초가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토닥 주지 않는 날에도 내가 나를 토닥여 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거울 보면서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웃어도 됩니다.
웃으면서 해도 효과는 같습니다. 다만 내일도 해보십시오. 모레도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시면 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싫지 않아집니다. 내 얼굴이 조금 덜 낯서집니다. 항아리에 금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는 깨진 그릇을 금으로 이어 붙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킨측이라고 합니다. 깨진 자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빛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면 원래보다 더 아름다운 그릇이 됩니다. 깨졌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갈라진 금이 있습니다. 참아서 생긴 금, 포기해서 생긴 금, 혼자 버텨서 생긴 금. 그 금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그 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단단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금을 돌봐줄 시간입니다. 누군가 돌봐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내 금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잣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잣대로 오늘을 채면 오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호 씨는 공장에 잣대를 식탁에서 내려놓았더니 사위가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쓸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놓으십시오. 명자 씨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돌아간 뒤에야 아들의 진짜 불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불평의 숨은 말을 꺼내십시오. 동식 씨는 허리가 부다 대신 보고 싶다 한마디를 했고 그것이 딸을 대전으로 오게 했습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옥 씨는 공책 한 권으로 70년 만에 처음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다섯 번째, 나에게 사과하십시오. 평생 남에게만 미안하다고 했던 그 말을 오늘은 나에게 해주십시오. 이 다섯 가지는 전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평생 맨 끝 의자에 앉으셨던 여러분이 이제는 스스로 자리를 당겨 앉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마음에 남겨두시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 생각한 끝에 드리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내 얼굴을 잠시 돌려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장면이 있으셨습니까?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정우 씨의 젓가락 소리에서 나를 본 분도 계실 겁니다. 명자 씨의 손옷의 선에 손을 본 분도 계실 겁니다. 동식 씨의 전학기 앞침묵에서 내 저녁을 본 분도 계실 겁니다. 순옥 씨의 빈 공책에서 내 하루를 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장면을 댓글에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나는 이런 적이 있었다. 나는 이 말을 못 했었다. 나는 오늘 이것을 느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여기는 누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온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맨 끝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평생 남기느라 자기 밥은 식은 밥만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영상을 그분에게 보내주십시오.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영상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영상 하나가 그분의 의자를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단한 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을 건너오신 분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아프게 들리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받으셔도 됩니다. 누군가 주기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좋은 밥 한 길을 차려주는 것.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내가 나에게 쉬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손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웃의 시간이 아닙니다. 온전히 여러분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 시간을 즐기십시오. 굳이 그 시간을 남에게 다 나눠주지 마십시오. 좀 전에 항아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김치를 담아 남을 먹여온 항아리. 이제 그 항아리를 한번 비워보십시오. 깨끗이 씻어서 마당에 놓아보십시오. 아무것도 담지 않은 빈 항아리를 햇볕이 항아리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바람이 항아리 속을 한 바퀴 돌고 나갑니다. 항아리가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빈 항아리는 텅 빈 것이 아닙니다. 햇볕과 바람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그 항아리 같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저절로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날들, 무겁지 않은 날들, 식은 밥이 아니라 따뜻한 밥을 드시는 날들, 오늘 하루 나에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아무도 안 듣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그 의자를 당겨 앉으십시오. 여러분이 앉을 자리는 늘 맨 끝이 아니었어.